안녕하세요. 신경과학 개론의 김미선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되게 노력을 했는데 불구하고 앞으로 또 4주간 연장이 되어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어요. 우선은 그동안 강의를 따라와 주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제가 책을 주문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사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제 강의 들으시면서 노트 만드셔도 돼요.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강의 노트가 되실 거고요. 또 그것이 책으로 다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혹시 나는 이 책 말고 다른 책을 사고 싶다고 하셔도 괜찮아요. 지금은 제가 강의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노트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좋은 강의 자료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몇 가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우선은 두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한 가지 질문은 수동 채널과 이 능동 채널을 제가 설명을 했을 때 수동 채널과 능동 채널이 이러이러한 분류가 있는데 이게 제가 설명한 거랑 좀 매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네, 제가 실수를 했던 부분이었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조금 미스가 났었는데 다시 수정을 해 드릴게요. 우선은 여러분들 알고 있었던 내용 중에 그 다음에 제가 설명했던 부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좀 이상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를 해 주시면 되시고요. 혹시 제가 설명을 잘못했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부분은 충분하게 안내를 다시 해 드릴 거예요. 우선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의를 할 때 실수했던 게 무엇이냐면 안정맛 전이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이온 채널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설명 과정에서 수동 채널과 능동 채널을 제가 다시 잘못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면 능동 채널과 수동 채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에요? 네, 에너지를 사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데 그 부분에서 나트륨, 칼륨을 제가 아마 수동 채널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나 봐요. 제 영상을 확인해 보니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하다가 안정맛 전이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었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을 제가 미스했던 부분인데 여러분 나트륨, 칼륨 펌프 같은 경우는 능동 채널이라는 거 그 다음에 안정막 전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들이 사용이 되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정의를 다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번거롭게 해서 너무 미안하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강의 시작을 할 건데요. 오늘 강의는요, 여러분, 이제까지 대뇌는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구분이 되어지며 각각의 영역은 각각의 기능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우셨어요. 그리고 제가 또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내용 중에 우리의 머리의 바깥쪽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회색질이 있고 안쪽에는 백색질이 있다라고 했고 분포도가 회색질에는 보다 더 세포체가 많고 밑에는 섬유가 많다라고 얘기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백색질에 보다 더 하얗게 보이는 이유는 마리집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즉 마리집을 형성하고 있는 축삭이 다발로 모여져 있는 곳이 백색질이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 백색질과 회색질은 어떤 구성으로 되어져 있는지를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영역별로 기능이 다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것을 좀 더 세분화로 나누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5주차 1강에서는요. 회색질을 갖고 있는 겉질 부분과
백색지를 갖고 있는 속질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해요. 혹시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책을 펴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책은 나중에 보세요. 이 책이 되게 잘 만들어져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더 쉽게 완화시켜서 설명한 부분도 있으니까 영상을 먼저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책을 참고하시는 게 더 좋으실 거고, 만약에 책을 먼저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노트 필기를 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좀 더 여러분들만의 노트를 만들 수가 없으시니까 먼저 영상을 듣고 그 다음에 노트 필기를 하고 그 다음에 책을 보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시면 이번 학기 강의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대뇌의 겉질과 속질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대뇌의 겉질과 속질에서 특히 겉질은요, 대뇌에서 가장 가쪽에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신경세포들의 조밀하게 붙어 있는 세포체라고 생각을, 세포체. 즉, 세포체만 있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세포체가 있으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뚫루도 튀어나와 있는 가지돌기도 있고 축삭을 연결하는 선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밀하게 모여있는, 세포들이 조밀하게 모여있는 곳이 우리는 겉질이다라고 얘기를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이 부분에서는 실제적으로 대뇌의 역할을 하는, 즉 수행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여기서 정보 처리가 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축삭을 통해서 우리의 몸 각각의 모든 부위로 이런 부분들이 전달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표면적은요, 약 2500제곱센티미터예요. 되게 넓어요. 제가 지난 강의 시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여러분 작은 공간에, 즉 제한된 공간에 많은 면적을 집어넣자고 보니까 우리가 주름을 많이 지게 쑤셔넣었다, 막 집어넣었다, 이렇게 표현을 제가 많이 드렸었는데, 즉 주름을 져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틈새, 이랑, 고랑, 이런 용어도 여러분들 배우셨죠?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 그래서 약 면적이 얼마라고요? 2500제곱센티미터가 되고요. 그 다음 두께는요, 되게 얇아요. 어느 정도 얇냐면 1.5에서 4mm 정도, 되게 얇죠. 아주 눈에 보일 아주 작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두께는. 하지만 그만큼 우리 세포들이 작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 많은 세포들이 거기에 조밀하게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두께가 요거밖에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피는 약 300ml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대뇌 겉질의 신경세포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약 100억 개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가 보통 해부학이나 생리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인간을 우리가 연구를 했을 때, 대뇌를 연구하거나 신체를 연구를 했을 때 약 70%가 이 정도는 유사한 결과가 나왔을 때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30%는 뭐예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한테 이러한 부위가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나중에 임상에 나가가지고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한 70% 정도가 거의 유사한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이렇게 책으로 혹은 이러한 부분으로 이제 표출이 되고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또한 대뇌 겉질은 대부분이, 모든 부위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 6개 층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즉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표면적은 얇은 고랑과 이랑이 번갈아 가면서 만들어지고요. 면적의 약 3분의 2가 고랑으로 깊게 숨겨져 있다. 무슨 소리예요? 그만큼 주름이 많이 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제가 고랑과 이랑, 그 다음에 틈새가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보다 더 제한된 공간에서 많은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즉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 표면적은 뭐다, 두께는 무엇이다, 부피는 어떻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고차원적인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6개 층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이제부터는 6개 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저랑 하실 거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회색 층이 뭐예요? 이랑과 주름, 고랑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특히 고랑이 3분의 2 정도를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뭘 의미한다고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나요? 한정된 공간의 최대한 면적을, 표면적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다음 넘어갈게요. 이 대뇌 겉질은요, 우리가 계통 발생학적으로 원시 겉질, 그 다음에 옛날 겉질, 그 다음에 신겉질 이렇게 나누는데, 이 대뇌 겉질은 신겉질에 해당이 돼요. 즉 신겉질 혹은 새겉질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끔 옛날 용어를 쓰거나 원어를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수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임상에서는 사실은 여러분 이 원어를 더 많이 쓰는 경우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것들은 거의 새 용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가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이제 그 가도기를 거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그 가도기에서 배우는 과정에 있는 분들이시니까, 제가 혹시 옛날 구 용어를 쓴다고 하더라도 다시 제가 수정을 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 교수님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는 왜 이런 용어를 설명을 하세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 부분은 제가 나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진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제가 너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우선은 신겉질 혹은 새겉질이라고 하는데, 이 새겉질로 만들어져 있다. 즉 계통 발생학적으로 이 대뇌는 우리가 되게 뭐예요? 최근에 만들어져 있는 구조물이다. 그러면 옛날 구조도, 옛날에 발생되었던 계통 발생학적으로 만들어진 구조는 어디 있느냐? 나중에 우리가 둘레개로 가거든요. 둘레개에 있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에요. 즉 우리가 대뇌는 이성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둘레개는 감성을 조절하는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어때요? 이성적인 사람을 더 선호하나요? 감성적인 사람을 선호하나요? 즉 이성적인 생각과 사고를 하고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서 혹은 인간으로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존중도 하고 존경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대뇌의 겉질이 이 계통 발생학적으로 새로 발달이 되어지면서 이 감정 부분, 즉 본능에 의해서 충실한 것들을 약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억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감정적인 것을 우리 마음속에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인 사람보다는 이성적인 사람들을 여러분들 더 많이 좋아하시죠.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둘레개하고 대뇌 겉질이 이렇게 계통 발생학적으로 약간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해부학적으로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으니까 헷갈리지 마시라, 제가 이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책에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둘레개는요, 우리 머리 안에서 아주 안쪽에 들어가 있는 골이에요. 이 고리 부분과 바깥에 있는 어때요? 새 겉질인 대뇌 겉질, 이 부분이 이렇게 감싸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구조적인 거 여러분들 쉽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능적인 거, 즉 대뇌 겉질은 뭐예요? 이성적인 부분,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생각과,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뭐 이런 부분들을 바깥에서 수행을 하고, 감정적인 거, 본능적인 부분들은 안쪽에서 기능을 한다. 특히 둘레개에서 기능을 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헷갈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람의 대뇌 겉질의 약 90% 정도가 새 겉질로 만들어져 있다. 즉 뭐예요? 대뇌 겉질은 거의 대부분 새 겉질이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미세 구조상 6개 층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제가 앞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분자층, 그 다음에 겉 과립층, 그 다음에 겉 피라미드층, 그 다음에
속 가립층, 그 다음에 속 피라미드층, 그 다음에 다 모양층, 문 모양층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용어가 조금씩 약간 섞일 수 있어요. 왜냐면 책마다 조금씩 달라요. 왜냐면 제가 아까 가도기 과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다 모양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책에서는 문 모양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각각의 층은요, 신경세포들이 있고요. 이들은 각각의 연결을 하는 기능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주로 입력을 받는 부분이 있고 주로 출력을 내보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출력부는 이 피라미드 층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특히 5번째 층과 6번째 층에서 출력부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우리가 대뇌겉질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1층이에요. 이제 바깥쪽. 우리 두개골과 가장 가까운 쪽이 1층. 그 다음에 백색질과 가장 가까운 쪽이 6층이에요. 제가 아까 5층과 6층에서 가장 많은 출력부가 나온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부분은 백색질이 제가 뭐라고 계속 강조하였나요? 마리집을 띠고 있는 축삭들이 많이 모여 있고 신경섬유가 많이 모여 있는 다발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었죠. 즉 5층과 6층에서 출력부, 주출력부이기 때문에 여기 가장 근접되어져 있는 구조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구조적으로 어디가 출력부다 헷갈리지 않으셔도 돼요.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 외우려고 하시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못 외우세요. 왜냐면 이 과목 자체가 너무 외울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그래, 나가기 위해서는 출구가 가까워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더 쉽게 여러분들이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신경세포의 존재가 연결을 통해서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 제가 가급적이면 제가 다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강의를 할 때는 저작권의 문제가 생겨서 제가 가급적이면 모든 그림을 손으로 그림을 그려서 그 위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더 그림에 대해서 더 좋은 그림을 보고 싶으시면 책도 좋고 요즘은 구글에서 여러분들 그림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 영상 강의할 때는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다라는 슬픈 현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림을 잘 그려서 여러분들한테 매번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것이 아니고 이러한 아픔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 대뇌겉질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저랑 함께 공부를 해보실 건데요. 우선은 여러분 빈 종이에 저랑 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 부분을 같이 연습해봐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 책을 먼저 보지 마세요. 그림을 먼저 저랑 따라 그리면서 나중에 책은 뭐라고 했어요? 참고만 하셔야 되세요. 이해하셨죠? 자, 우선은 여러분 선을 먼저 2개를 그려볼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여러분 여기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쪽은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바깥 부분, 이쪽은 우리가 안쪽 부분이라고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안쪽 부분은 제가 어느 쪽에 가깝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백색질화가 가까운 부분이고 바깥쪽은 우리의 어때요? 두개골뼈 이쪽에 골격에 가까운 뼈기 층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서 여기다가 1층 할 거예요. 여기 1층은 저희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었냐면 여기는 분자층이에요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안쪽과 가장 가까운 쪽은 뭐가 되겠어요? 여기 하나 또 선을 싹 그어서 여기는 6층이 되겠어요. 여기는 여러분들 책에는 문 모양층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여기다가 다 모양층이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저는 용어가 바뀌는 과정에 가독에 있는 세대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저는 구세대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신용어로 신세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책들마다 약간의 용어들이 좀 다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인터넷에서 막 서치를 했어요. 그때도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모양이 이름이 다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 이 이름일 수도 있고 저 이름일 수도 있다. 단지 구용어가 있고 신용어가 있는데 이게 같은 용어다. 근데 여기서 좀 불행하게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습을 나가고 임상에 나가실 때는 여러분들 다 구세대에서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용어보다는 구용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하고요. 더 많이 쓰는 용어는요, 여러분 원어예요. 그래서 원어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쓰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좀 관심 있고 여러분들 혹시 큰 병원에 가서 인턴 하거나 아니면 취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우선 계속 진도 나갈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층을 이렇게 나눴어요. 이렇게 두 개를 더 선을 나눴죠? 그럼 여기가 2층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그 다음에 5층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딱 해서 여기는 3층, 여기는 4층이 되겠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이름을 아직 안 쓴 이유는 여러분들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게끔, 여러분들 어차피 이거 다 외우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가고시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모든 이름은요, 여러분 꼭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이유가 없다 그러면 뭔가 붙여질 때 어떤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세포 이름에 사람 이름이 붙으면 그 사람이 발견한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어느 곳에 이렇게 교차를 하면 여기는 교차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처럼 층을 나누어 있는데 보다 더 바깥쪽에 있는 층의 이름하고 안쪽에 있는 이름이 비슷하다라고 하면 앞에 뭐가 붙냐면 바깥, 그 다음에 속,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먼저 드리냐면, 2층에서 5층, 이 4개의 층은요, 2개의 이름이 똑같아요. 하나는 가립층, 하나는 피라미드층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가립층이 있는데 바깥쪽에 있는 가립층을 뭐라고 하겠어요? 바깥 과립층. 안쪽에 있는 것은 뭐라고 하겠어요? 속 과립층. 그럼 피라미드층도 제가 2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바깥에 있는 것은 바깥 피라미드층, 안쪽에 있는 것은 속 피라미드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름을 여러분들이 붙이기 쉬워요. 자, 2층은요 똑같은 과립층이에요. 과립층, 4층도 과립층인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뭐 했어요? 보다 더 바깥쪽에 있는 것은 뭐라고 한다고요? 바깥.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것은 뭐예요? 속. 그 다음에 3층하고 5층은 뭐가 될 것 같아요? 피라미드층.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것은 바깥, 안에 있는 것은 속. 그래서 여러분들 6개 층 이름이 이제 다 만들어진 거죠. 우선 1층부터 분자층, 바깥 과립층, 바깥 피라미드층, 그 다음에 속 과립층, 그 다음에 속 피라미드층, 그 다음에 문 모양층. 이렇게 6개 층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시고요. 이제부터는 여기에 어떤 세포들이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해요. 자, 선을 하나 딱 긋고, 우선은 여기 구성을 보게 되면요, 우선은 여러분들 쉬운 것부터 갈게요. 피라미드 층에는요, 여러분들 피라미드 세포가 있어요. 근데 여기 피라미드 3층과 어디에 있어요? 5층이 있죠. 여기에 피라미드, 여기죠. 세포가 있고, 여기도 피라미드 세포가 있어요. 근데 이 피라미드 세포는요, 어떤 모양을 갖고 있냐면 삼각형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자, 3층에 있는 피라미드 층에 있는 피라미드 세포와 5층에 피라미드 세포가 있는 것은 약간 크기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세요. 즉, 3층에 있는 피라미드 세포는 5층에 있는 피라미드 세포보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중간 사이즈에 있는 중간 피라미드 세포가 있고요. 여기는 큰 피라미드 세포가 있어요. 근데
이 큰 피라미드 세포 중에서도 더 큰 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배츠세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자이언트, 되게 큰 피라미드 세포는 뭐라고? 배츠세포다. 그 다음에 큰 피라미드 세포가 구성되어져 있는 것은 대뇌 겉질에 5층이 분포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5층은요, 여러분 주출력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출력부는 내가 이 대뇌 겉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의 결성체를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 우선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2층하고 4층은 어떤 세포들이 많을까요? 우선은 여러분 여기에 많이 있는 세포들 중에 뭐가 있냐면 별세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르티니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별세포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별세포가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별세포는 여러분 되게 별 모양의 세포인데 아주 작아요. 아주 작고 여러 군데 분포가 되어 있어서 2층, 3층, 4층에도 세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포들은요, 심지어 6층에도 있어요. 근데 아주 작죠. 그러나 2층 같은 경우는 별세포가 아주 많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많음이라고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피라미드가 중간, 제가 큰 이런 피라미드 세포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작은 피라미드 세포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2층에 작은 피라미드 세포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2층, 3층, 4층, 5층까지 여러분들이 이 정도 있구나라고 여러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4층에는요 어떤 세포가 같이 들어가 있냐면은 마르티니 세포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세포들의 역할은요, 여러분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같이 드릴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선은 구성 먼저 볼게요, 여러분. 그 다음에 1층은 어떤 세포들이 있느냐면은 쉽게 설명을 하면은요. 1층인 분자층은요, 가지돌기와 축삭이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옆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 부분에는 연접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옆으로 전선처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여기 세포가 또 수평으로 나열되어져 있는 세포가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카잘의 수평세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부분 축삭과 가지돌기가 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이게 끝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자, 마지막에 눈 모양에는 별세포도 있지만 다양한 작은 거, 큰 거, 중간 피라미드도 여기에 존재를 한다. 하지만 어때요? 아주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다양한 피라미드가 있다, 세포가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모양을 한번 볼게요. 여기 모양.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 자, 카잘의 수평세포 같은 경우는요, 모양이 정말 수평처럼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축삭은요, 어디로 많이 가냐면 연합섬유하고 막교차 섬유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생소한 용어 두 가지가 나왔죠. 어떤 거예요? 연합섬유, 막교차 섬유. 자, 우선 설명 먼저. 연합섬유는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딱 나눠서 우리가 오른쪽 뇌, 왼쪽 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왼쪽 뇌든 오른쪽 뇌든 각의 방구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섬유를 우리가 연합섬유라고 그래요. 즉 일로 건너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막교차 섬유는 어떤 거냐면 여기서 일로 건너가고요. 여기서 일로 건너가는 섬유를 우리가 막교차 섬유라고 그래요. 하나가 더 나와요. 나중에 투사섬유라고 하는데 이 투사섬유는 뭐냐면 여기에서 명령이 만들어진 것을 밑으로 내려보내는 것을 우리가 투사섬유라고 해요.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 섬유 종류에서 특히 방향성, 연접의 어떤 형태,
아니면 어떻게 구분이 되고 어디로 연접이 되러 가는지를 이런 것을 구분할 때 많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용어 알고 계셔야 되세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축삭은 어디로 간다고요? 연화섬유, 그 다음에 막교차 섬유로 건너가거나 아니면 옆에 세포에다가 토스해주거나 이런 역할을 하고, 그러면 우리 가지돌기는 뭐냐면 밑에서 올라오는 섬유들을 하고 염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즉 밑에서 가장 가층에 있는 세포층에 있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오름섬유라고 하고요. 이러한 오름섬유와 연접을 하는 것이 여기 카자 아래 수평세포라고 하시면 되시고요. 나머지 선들은요, 자기네끼리 올라와서 자기네끼리 연결을 해요. 즉 여기서 가지돌기가 올라와서 축삭에서 다시 이렇게 내려가고 자기네끼리 왔다 갔다 하는 세포들, 즉 이러한 섬유들이 계속 많이 분포되어져 있는 것이 뭐예요? 분자층의 구조의 특성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특히 이 오름섬유에서는요, 시상이 어느 쪽이냐면 이 대 내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핵 덩어리라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는 뭐냐면 시상에서 올라오는 비특이성 세포에 이제 축삭이 올라와서 연접을 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가 특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세포, 어떤 감각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것들은 비특이성,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특이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시상에서 올라오는 것들 중에 뭐예요? 비특이성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감각들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있는 게 뭐냐면 오름으로 올라오는 섬유들은 거의 감각 섬유에 가까우세요. 즉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가는 것은 거의 명령 하달이기 때문에 명령 운동과 관련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전부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이름에서 오는 여러분들이 정보들이 되게 많으실 수 있으세요. 자, 그렇다면 별세포는 우리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진짜 별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2층에는 아주 작은 피라미드가 있고 별세포는 아주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어떤 섬유들이 많이 올라오냐면요, 여러분 다른 DNA 구조에서 다른 영역에서 올라오는 정보들이 여기에 많이 올라와요. 즉 입력을 많이 받는 곳이에요. 분자층도 그렇고 2층도 그렇고, 그죠? 바깥 과리층도 대부분이 들어오는 정보를 수용하는 곳인데요. 대부분 이 뇌에서 다른 영역들이 많은데 이 영역에서 올라오는 정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별세포는요, 여러분들 사이신경세포의 역할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러분들 사이신경세포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모르신다라고 하면 저 되게 많이 서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열심히 설명했던 부분이니까. 자, 사이신경은요, 여러분 하나의 세포와 하나의 세포를 중간 역할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되게 우리 인간에서 사이신경 세포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동작을 되게 섬세하게 만들어주고 사고를 되게 섬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의 1등 공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즉 별세포가 그러한 역할들을 많이 해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별세포는 뭐예요? 사이신경세포. 저랑 같이 쓸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작은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쪽에서 있는 정보를 받아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합섬유와 막교차 섬유의 형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축삭은 어떻다고요? 다른 신경으로 연합, 그 다음 막교차 섬유로 가고, 가지돌기는 어디? 다른 부위에서 오는 정보를 수용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바깥 피라미드가 만들어지네요. 여기서도요, 마찬가지로 바깥 피라미드도 2층의 피라미드와 거의 유사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만 기억을 하시면 되세요.
마찬가지로 피라미드는 들어오는 정보를 수용을 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주로 어떻게 되냐면 주로 바깥쪽으로 내보는 것이 아니고 막교차, 그 다음에 연화섬유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다른 부위에서 들어오는 뭐예요? 신경들을 많이 내가 포함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는 4층으로 넘어갈게요. 4층도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들어오는 정보는. 그래서 여러분들 1층에서요 4층까지는 여러분들 거의 유사하게 정보가 들어오고 유사하게 정보가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3층 피라미드 같은 경우, 즉 3층이 바깥 피라미드 층에서는 특히 어느 부위에서도 많이 들어오느냐면은, 여러분들 뇌줄기 기억하세요? 뇌줄기에서도 들어온다라는 거가 여기서 좀 특이 상황이에요. 즉 뇌줄기에서도 정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다른 대뇌 구질에서도 많이 오지만 여기 중간 정도 있겠죠? 뇌줄기에서도 올라오고 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시고, 4층 과립층에서는요 시상에서 정보를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내보내냐면 거의 유사한 형태의 정보를 내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5층 같은 경우는 어디서 많이 정보가 있냐면 뇌줄기, 어디서 정보가 많냐면은 뇌줄기에서 정보를 많이 받고요. 자, 5층 피라미드에서는요 주로 제가 뭐라고 해서 투사섬유가 이루어진다라고 제가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주출력부예요. 즉 대뇌 피질에서 만들어진 게 밖으로 많이 내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연화섬유하고 막교차 섬유 같은 경우는 뇌의 방구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만, 투사섬유 같은 경우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했죠. 여기가 주출력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5층 같은 경우는요 어느 쪽으로 많이 나가냐면 뇌줄기, 그 다음 척수, 그 다음에 새 줄무늬 체에 내려가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안 들어본 이름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쵸? 줄무늬체. 즉, 새 줄무늬체는요, 여러분, 나중에 어디서 많이 공부를 하시게 되냐면, 아직 제가 이 부분 설명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위치가 어디 있다라는 것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저핵이라고 하는, 우리가 바다핵이라고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거예요. 같은 용어예요. 바다핵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물리치료사는요 신경과학을 배우는 이유 중에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동작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느냐를 배우는 건데, 우리 전공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바다핵과 손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가 이 부분은 설명 많이 할 거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제가 설명 다시 드릴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5층에서 투사섬유가 일로도 내려가는구나, 여러분들 이 정도만 생각을 좀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 오는 정보들을 많이 수용을 하냐면 시상, 즉 시상은요 여러분 후각을 제외한 모든 신경섬유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즉 모든 후각을 제외한 모든 감각들이 여기 시상에 와서 착 펴져줘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시상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후각을 제외한 나머지라는 거죠. 자, 다 했네요. 그 다음에 6층 같은 경우는 어디로 많이 가냐면 마찬가지로 여기는 다시 시상으로 정보를 많이 전달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